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영원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다르덴 형제의 언노운 걸입니다. 이 영화를 왜 골랐냐라고 하면 다르덴 형제니까 골랐습니다. 다르덴 형제란 이름만 듣고도 선택할 수 있는 영화이고요. 사실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반응이 너무 없어서 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칸 영화제에서의 다르덴 형제의 위상은 칸의 왕자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영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영화가 상을 안 받은 것들이 없어요. 로제타는 황금종려상을 받았었고, 더 차이들도 황금종려상을 받았었고, 황금종려상을 놓치면 나무지원상이든 각본상이든 거의 모든 영화가 다 받았어요. 심지어 내를 위한 시간도 주요 부분 상을 못 받았지만 수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무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호기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칸에서의 주요 매체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다르덴 형제의 10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영화이고 보고 판단해야 되는 영화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는지 어떤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는지는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다르덴 형제의 변화를 짚어보고 그런 다르덴 형제 영화에 대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변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좀 곁들여지면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죠. 제니는 벨기에 소도시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느 날 제니는 한밤중 다급히 병원을 찾은 한 소년을 외면합니다. 이후 그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낀 제니는 소녀의 사진을 들고 그녀의 이름과 행적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제니를 모른 척 외면하고 분노를 표출시키기도 하는데요. 과연 제니는 죽은 소녀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다르덴 형제의 리얼리즘입니다. 다르덴 형제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견해들을 보여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덴 형제의 대표적인 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이 핸드헬드 카메라 그리고 롱테이크 기법인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사실적인 리얼리즘의 영화의 어떤 기초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르덴 형제의 핸드헬드와 롱테이크는 다르덴 형제의 영화에서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건데요.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물에 밀착하는 카메라죠. 항상 인물 뒤를 따라가는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 뒤를 따라갈 때 커팅을 나누지 않고 계속 쭉 따라가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자르지 않고 보여준다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따라가잖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르덴 형제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기승전결이 없어요. 굳이 정확히 따지면 기승전결 중에 중간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이를테면 승만 잘라서 보여준다든지 전만 잘라서 보여준다든지 특정 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앞뒤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툭 던져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툭 던져준다는 느낌이 사실 다르덴 형제의 리얼리즘의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라는 완성된 형태로 전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갑자기 불쑥 들어간다는 느낌이 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 얘기가 없진 않아요. 전체 얘기를 이 사람들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중간에 잘라진 화면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사실감, 이게 다른 형제의 리얼리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물 혹은 이 상황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가 궁금해져요.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유추를 하게 되고 이야기의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을 잘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체 그림이 안 나와요. 전사도 안 나오고 상황도 정확히 안 보여주죠. 당연히 안 보여주니까 관객들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화면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배경이 뭔지, 왜 저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들을 계속 끊임없이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영화에 관객이 참여하는 방식인 거고 그 배경들을 찾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구나 라는 걸 드러나게 되는 영화입니다. 다른 형제가 늘 고발하고 싶었던 거는 유럽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제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소녀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소녀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소녀의 진짜 심정이 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을 툭 잘라 보여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관객들은 그 상황에 미쳐서 이 소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시스템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르데의 리얼리즘이에요. 당연히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전체 배경들을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현실에서 떠 있는 자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관객들이 채워나간다는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핸드헬드와 롱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물에게 어떤 책임,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 라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배경들 혹은 시스템의 결함들을 부각시키는 쪽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르데 형제 영화가 최근에 와서 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볼 때는 내일을 위한 시간부터 좀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처해있던 문제가 시스템만의 문제인가 혹은 그 시스템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는 아닌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위한 시간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전까지는 고발이에요. 이런 게 문제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줘요. 제3의 선택을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문제 혹은 함께 살아가는 연대를 형성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선택들을 보여주거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유를 하거나 함께 연대에 동참을 호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나갔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다르된 형제 영화의 어떤 리얼리티를 해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주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호소를 더 강력하게 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교조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불편함 혹은 거부감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질문하는 캐릭터 제니입니다. 언노운 걸은 다르덴 형제의 영화 중에 가장 장르적인 색이 짙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언노운 걸이 누군지를 찾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스릴러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다르덴 형제 영화와 장르 영화는 전혀 어울리진 않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장르적인 색채를 띠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제니가 한밤중에 찾아온 그 소녀를 잠깐 외면한 그 사건이 이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환자들에게 이 여자의 이름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 아는지, 본 적이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이 여자가 뭔가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거나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뭔가 범인을 찾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이름을 찾는 과정이 뭔가 그 사이에서 대단한 비밀이 밝혀질 것 같고 라는 어떤 틀을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장르 영화는 아니고요. 사실 설득이 목표였다면 이 제니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찾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니라는 역할에 대해서 뭔가 전사를 많이 밝혀주진 않습니다. 돈 잘 버는 외과의 대신에 그냥 동네 의사를 선택했다라는 요 정도의 상황? 그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한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 의사가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보여주는 반응들,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감독인 장피에르 다르덴의 말에 따르면 제니는 세상에서 진실을 이끌어낸 산파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확히 이 표현에 부합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죄책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대방의 반응들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무표정하고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캐릭터성을 더 부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르덴 형제 영화는 인물에 밀착해 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인물에 밀착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는 인물의 이동을 다 따라가던 카메라가 이번에는 그 공간에 가면 멈춰선 채 그 인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다르덴 형제는
이동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동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영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나의 침묵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쓸데없는 화면들도 다 보여줘요. 근데 왜 이렇게 보여주냐라고 하면 그걸 다 보여줌으로써 그 인물에 몰입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인물에 밀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점프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 점프가 의외로 많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만나러 가는 과정들을 생략해 버리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점프가 이루어지는 데는 경찰서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나서 경찰서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중간에 갑자기 이동하는 장면이 생략이 돼요.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인턴이 중간에 이제 처음에 그만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턴을 만나러 찾아가는 과정도 갑자기 점프를 해요. 이런 점프는 사실 그 전에 다른 형제에서 보기는 좀 힘들었던 거예요. 제니라는 인물의 어떤 감정들, 상황들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인물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고 하면 언노운 걸이라는 이 이름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사고로 죽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아무도 가지지 않아요.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좀 화를 내거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동정의 여지를 보여준다든지 그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라는 반응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서 영화는 선명한 주제를 드러내는데 릭 다르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거부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걸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주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상태를 하지 말자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 제니라는 캐릭터는 어떤 인물이냐면 진실을 세상에 끌어내는 산파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능적인 캐릭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전사가 있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가 구체적인 게 필요하진 않아요. 단지 상대를 굉장히 잘 살피는 사람 정도의 캐릭터성만 있으면 되고 영화에서 그런 걸 여러 번 보여주죠. 실제로 이 지역민들을 왕진 가서 이제 환자 진료를 할 때 되게 섬세하게 살피는 것들을 보여주고 특히 이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브라이언 소년을 진단을 하면서 그 소년에게도 이 언노운 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봤니? 라고 했을 때 맥박의 변화가 있었나 봐요. 긴장해서 빨리 뛰었겠죠. 그런 걸 캐치해서 진짜 너 뭐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몸만 진찰하는 게 아니라 심리나 마음까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이 여자에게 보였던 캐릭터인 거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결국 영화가 들려주고 싶은 거는 상대방에게 뭘 묻는 거예요. 한번 너의 사정이 뭐니? 너 지금 괜찮니? 라고 한번 물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인데 이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기능적인 역할로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언노운 걸은 누구인가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언노운 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얘기인 거죠. 그게 장르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그래서 언노운 걸이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이 밝혀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까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노운 걸은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주인공인 제니도 언노운 걸 중에 한 명인 거죠. 결국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들을 찾아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흔히 김철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네가 나에 와서 의미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현대사회에서 뭐 이런 집단이 있을 때 혹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회일수록 서로가 그냥 역할이나 기능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그냥 의사는 의사인 거고 경찰은 경찰인 거죠. 그냥 경찰이 할 일을 의사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거기까지 그냥 역할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로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상황,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영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응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싶다. 혹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온전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이 영화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은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너 괜찮니? 혹은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한번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떤 울림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라도 나에게 한번 혹은 나한테 이런 시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거든요. 영화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장르 영화로 보고 싶으면 이 영화의 동력은 죄책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제니라는 사람이
자기가 케어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 라는 죄책감에 그 죄책감 씻으려고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영화를 진짜 이끌고 나가는 거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어떤 책임감, 집단, 지역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요. 그중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인턴인 줄리앙인데, 초반에 이 인턴이 뭔가 일을 잘 못해서 이렇게 지방에 그냥 내려가 버린, 의사를 포기하고 내려가 버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상처가 한 번에 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걸 보여줄 때 제니가 묻고 그 줄리앙이 답할 때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영화는 그게 상황을 해결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 시간이나 공간에 많은 점프들을 주고 있는데 이런 점프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묻고 너 괜찮니? 라고 묻고 그 다음 그 과정들을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답을 냈겠죠. 그래서 그 답을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예를 들면 인턴인 줄리앙도 그랬고 목격자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 그리고 브라이언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혹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언노운 걸의 언니가 나오는데 그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히 해준 게 있어서 뭔가 마음이 바뀐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동생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영화는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민들에 대한 책임감,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 혹은 그냥 내 이웃을 한번 바라보라, 똑바로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좀 교조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이런 설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권유가 너무 강해서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이 영화에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의료 커뮤니티의 작은 지방의 동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들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나. 시스템 이상의 사람의 손길, 온기 같은 것들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지역 커뮤니티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영화의 엔딩 쇼트가 사실 영화의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옆에 부축을 해서 천천히 이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 그 쇼트에 되게 느리고 보살펴주는 듯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호흡이 사실 이 영화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호소하고 싶은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르덴 형제는 저한테 좀 특별한 감독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비평을 썼던 감독이기도 하고, 이런 영화들, 소위 말하는 리얼리즘을 강조한 영화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해준 영화이기도 해요. 이런 감독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좀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래 내가 사랑했던 감독이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재밌는 평 중에 하나가 와플이 그립다는 평이 있었어요. 칸 반응 중에. 그러니까 로제타 때 와플 굽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영화에도 와플 굽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만큼 신선하지 않다, 똑같은 와플을 굽는데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변화는 필요한 변화라고 봐요. 감독을 하나의 어떤 틀로 규정 짓고 이렇게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위험한 태도 아닌가 싶고, 지금 이런 변화들은 다르덴 형제가 유럽이 변하면서 유럽에 맞춰서 내가 이런 시점으로 영화 보고 싶다라고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가르치려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고 보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얘기에 호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다른 형제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미학적인 가치를 좀 훼손한 측면도 있지만 메시지나 주제로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연대해야 된다, 혹은 함께 살자, 혹은 내 이웃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영화적인 완성도란 별개로 지금 시대에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8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